서른의 문턱을 간 넘은 제 이름은 선우입니다. 얼마 전 제 세상의 전부인 아내, 지혜가 우리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혜는 여린 들꽃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입덧은 유독 모질었고 만삭의 시간들은 위태로운 유리성을 걷는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의 일상에 장모님, 은수 씨가 스며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마법사처럼 나타나 흐트러진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고 텅 빈 식탁을 풍성한 향기로 채워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결혼 전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그 깊고 은밀한 교감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괜찮다는 의사의 말은 지혜의 단호한 귓가에 닿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늘 파도에 휩쓸린 조약돌처럼 지쳐 있었고 저는 다가갈 기회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깊은 잠에 빠져들면 저는 차가운 스마트폰을 들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저만의 작은 섬이었고 홀로 외로운 파도를 잠재우는 공간이었습니다. 지혜의 출산일이 다가오자 장모님은 아예 저희 집 서울 설해마을의 작은 빌라에 둥지를 트셨습니다. 장모님의 손길이 닿은 집은 윤이 났고 냉장고는 언제나 오색의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감사함과 죄송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는 매달 두툼한 용돈 봉투를 장모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지혜 또한 엄마의 품이 그리웠는지 장모님 곁에서 아이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산후조리까지 책임지시겠다며 비싼 조리원 예약을 취소하라 하셨지만 지혜는 그곳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는 듯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예정길이 되자 저는 휴가를 내고 초조하게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혜의 첫 진통소리에 우리는 장모님과 함께 분당의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가 덜 되었는지 꼬박 하루가 지나서야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탯줄을 자를 때 현실감이 없어 모든 것이 흐릿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병원에 며칠 더 머물게 되었고 장모님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위해 홀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낯선 정막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자유이기도 했습니다. 첫날은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 걱정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둘 다 건강하다는 소식을 듣자 둘째 날부터는 조미수식이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 듯 컴퓨터 깊숙이 숨겨둔 폴더를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소리는 대담했고 몇 달간 억눌렀던 욕망은 거침없이 분출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을 나와 조리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견고한 성과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도 면회에는 제한적이었고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산모의 안정을 위해서라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서운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장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장모님은 제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따뜻한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며칠간의 허기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식사 후 장모님이 빨래와 청소를 시작하셨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 곁을 맴돌며 도왔습니다. 함께 빨래를 널고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금세 집안일이 끝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자네 복이 딱해서 그러는 걸세. 괜찮아. 장모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눕자 또다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문득 어제의 그 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방에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유는 없었습니다. 포기하려 할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짧은 고민 끝에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소리를 죽인 채 방문을 열고 거실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장모님의 방에서는 고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컴퓨터가 있는 서재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셀까 이어폰을 귀에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니터의 푸른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상하게도 심장을 더 세차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영상 속 인물들의 신음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귓속을 파고들 때 저는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휴지를 챙겨 들고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거실에 희미한 불빛이 역광을 만들며 장모님의 실루엣을 비췄습니다.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저 또한 마지막 과정을 끝내던 그 모습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정적 속에서 장모님의 짧은 비명이 밤의 고요를 갈랐습니다. 저는 황급히 바지를 올리며 몸을 웅크렸지만 이미 모든 것을 보인 후였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앞으로 장모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 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모님과 마주치기 싫어 새벽같이 출근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어나자 장모님은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장모님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저 역시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허겁지겁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퇴근 후 조리원에 들러 지혜와 아기를 보고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숨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장모님이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사과에 장모님은 남자는 그럴 수도 있는 거라며 오히려 지혜와는 자주 관계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를 거부한 지 오래되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장모님은 여자가 임신하면 몸도 마음도 변한다며 저보고 이해해주라 하셨습니다. 한번 이야기가 시작되니 부끄러웠던 속마음까지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장모님은 찬장에서 소주를 꺼내셨습니다. 한잔하며 이야기하자고 하셨죠. 술잔이 오가자 장모님은 저의 욕구불만을 이해한다며 그래도 바람은 피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지혜도 몸을 회복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계속 그러면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참기 힘들면 지금처럼 영상이라도 보면서 풀라며 원하면 자리를 비워주겠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 말에 오히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오히려 장모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어제의 영상들이 떠오르며 장모님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혼자가 되신 후 오랫동안 꿋꿋하게 살아오신 분, 나이에 비해 곱고 단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술 기운 탓인지 저는 자꾸만 위험한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난감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는 마음을 터놓고 술을 마셨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장모님은 평소보다 훨씬 빨리 취하셨습니다. 비틀거리며 몇 번이나 쓰러질 뻔한 장모님을 부축해 화장실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화장실에서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장모님을 부축해 변기에 앉히고 옷을 내려드려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모님의 민망한 모습을 모두 보고 말았지만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이미 정신이 없는지 제 손과 옷에 그대로 실례를 하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액체의 감촉과 함께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장모님의 옷도 모두 젖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젖은 옷을 갈아입혀 드려야 했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대충 닦아드리고 방으로 옮겨 눕힌 뒤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나자 저도 긴장이 풀리며 장모님 옆에 그대로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결에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와 낯선 살결의 감촉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과 함께 슬쩍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 보인 것은 바로 장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상의를 벗은 맨몸이었고 장모님 역시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천을 나누며 깊이 엉켜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에 파편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 옷을 갈아입히고 재워드린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후의 일은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척에 장모님도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저보다 더 기억이 없는 듯 불안한 표정으로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고, 그저 술에 너무 취해 잠든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각자의 욕실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제 손에서는 여전히 어젯밤의 미묘한 냄새가 나는 듯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마주 앉은 식탁에서 우리는 술이 너무 과했다는 것으로 어젯밤의 일을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우리 사이에는 아슬아슬하고 미묘한 어색함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서재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장모님이 바로 옆방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왠지 방문을 잠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 장모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동영상들만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장모님의 모습, 술에 취해 흐트러졌던 그 나신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기억나지 않는 그 밤의 진실을 상상하며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와 빨리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머리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위험한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